네가 간다고 암이 났냐? 오늘 대목인 거 몰라? 돈 벌어야지 제정신이야? 당장 가게 문 열어. 수화기를 뚫고 나온 시어머니의 그 끔찍한 막말. 친정아빠가 위암 수술을 받고 생사를 오가는 그 순간에도 시어머니 머릿속엔 오로지 대목 장사와 돈뿐이었죠. 그 끔찍한 악다구니를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착취의 굴레를 내 손으로 끝내버리겠다고요. 저는 곧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제 가게 지금 당장 넘길게요. 권리금 필요 없어요. 오늘 바로 팔아주세요. 저는 보란 듯이 웃으며 가게를 싹 팔아버렸고 그날 밤 시댁은 말 그대로 초상집이 되었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하루에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병원 복도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옷깃을 파고드는 것 같아 몸이 저절로 움츠러드는 날이었어요. 저는 수술 중 붉은 램프에서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위암 판정을 받고 차가운 수술대에 누워 계신 아빠를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해져서 애꿎은 손톱 거스러미만 뜯어내며 피를 보고 있었네요. 불안한 마음에 입술을 잘근잘근 씹다 보니 문득 남편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던 3년 전의 그날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때 저는 동네에서 줄을 서지 않으면 맛조차 볼 수 없다는 대박 맛집의 젊은 사장으로 꽤나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죠. 제 손맛 하나 믿고 시작한 장사였는데 가게 앞은 연일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뤘고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테이블 회전율에 몸은 고대도 통장에 쌓이는 숫자를 보며 웃음 짓던 시절이었어요. 그 남자, 그러니까 지금의 제 남편은 당시 제 가게의 단골 손님을 자처하며 매일같이 찾아와 눈도장을 찍던 성실해 보이는 회사원이었습니다. 늦은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구석 자리에 앉아 제가 서빙하는 모습을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쳐다보곤 했죠.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고 브레이크 타임이 가까워지면 그는 슬그머니 계산대로 다가와 수줍게 캔커피 하나를 내밀곤 했어요. 사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시네요.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와 수줍은 미소에 일에 지쳐 메말라 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마감을 하고 셔터를 내리는데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서 있는 그를 발견했죠. 놀란 제가 우산을 씌워주려 다가가자 그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빗물인지 눈물인지 범벅이 된 얼굴로 진지하게 고백을 해왔어요. 신영아, 너 돈 보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일에 치여서 고생하는 여자 김신영을 내가 지켜주고 싶어서 그래. 내 진심 좀 알아주라. 그때는 그 눈빛이 제 가게의 테이블 회전율과 일 매출을 꼼꼼히 계산한 뒤 나온 철저한 연기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바보같이 덜컥 마음을 열어버리고 말았네요. 일찍부터 타지 생활을 하느라 외로움에 사무쳤던 저는 저를 지켜주겠다는 그 듬직한 말 한마디에 완전히 넘어가 버렸던 거예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어머니는 제 두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히시며 말씀하셨어요. 어휴, 어린 나이에 고생 많이 했지? 이제 나를 친정엄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라. 딸 같은 며느리가 생겨서 내가 꿈만 같다 얘.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갈한 한정식 집에서 시어머니는 제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친딸처럼 챙겨주셨죠. 그 따뜻해 보이는 미소 뒤에 얼마나 시커먼 속내가 숨겨져 있는지 그때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에 저는 그들의 가식적인 가족애에 속아 덜컥 결혼을 결심하고 식장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성실한 회사원인 줄 알았던 남편은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더니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 채널만 돌려대며 뻔뻔하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사장 남편으로서 외조 좀 해보려고. 회사 다니면서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봤자 당신 가게 매출 하루치도 안 되잖아. 내가 너 편하게 해줄게. 이제 너는 요리에만 집중해. 바깥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말이 좋아 외조지. 가게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으면서 남편은 백화점으로 달려가 제일 비싼 골프채 세트를 할부로 긁어왔죠. 사업하는 남편이 골프 정도는 쳐야 인맥이 생기지. 이게 다 널 위한 투자야. 그렇게 말하며 아침 일찍 골프복을 빼입고 필드로 나돌아다니는 꼴을 보고 있자니 속이 터질 것 같았지만 신혼 초부터 큰 소리 내기 싫어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남편이 셔터맨 노릇을 하며 한량처럼 지내는 동안 시어머니의 본색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죠. 며느리가 돈방석에 앉았는데 시어머니는 덕보는 게 하나도 없다며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시더니 어느 날은 밥상머리에서 대놓고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때를 쓰시더라고요. 아휴, 내 친구 옥분이 알지? 걔는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며 사는데 나는 이게 뭐니? 내 소원이 죽기 전에 사장님 소리 한번 들어보는 거다. 너 돈도 잘 버는데 2호점 하나만 차려다오. 저는 황당해서 젓가락질을 멈췄지만 옆에서 밥을 먹던 남편까지 입안에 음식물을 가득 넣은 채 거들기 시작했어요. 맞아. 엄마 소원이라는데 그것도 못 해주냐? 우리 가게 2호점 내드리고 효도하는 셈 치자. 엄마가 가게 맡아서 하면 인건비도 굳고 좋잖아. 그래. 내가 내 가게처럼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운영하겠니?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 100배 낫지. 두 모자가 쌍으로 저를 달달 볶아대는 통에 결국 저는 제 노하우와 피땀 흘려 모은 자본을 탈탈 털어 2호점을 내드리고 말았어요. 시어머니 신용이 좋지 않아 명의는 제 앞으로 해두었지만 가게 운영은 전적으로 시어머니께 맡기고 수익금도 챙겨드리기로 약속했죠. 인테리어부터 직원 채용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픈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카운터 의자에 떡하니 앉아 돈 세는 재미에만 빠져 계셨습니다. 어이, 거기 주방. 국물이 왜 이렇게 짜? 그리고 홀 서빙은 왜 이렇게 굼떠? 손님 들어오면 바로바로 물부터 갖다 드려야지.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본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주방 이모들에게는 되도 않는 훈수를 두고 갓 20살 된 홀 알바생들에게는 반말과 갑질을 일삼으니 직원들이 견뎌낼 재간이 있었겠어요? 며칠을 못 버티고 직원들이 줄줄이 그만두자 시어머니는 요즘 것들은 끈기가 없다며 혀를 차시더니 급기야 1호점에서 일하고 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닥달을 하셨죠. 예, 가게 꼴이 말이 아니다. 알바생이 갑자기 안 나온다네. 네가 와서 좀 봐라. 내가 사장인데 설거지까지 해야겠니? 난 허리 아파서 못한다. 결국 저는 점심에는 1호점을 지키고 저녁에는 2호점으로 달려가 설거지와 마감을 치느라 하루 18시간씩 일하는 몸종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1호점 점심 장사를 마치고 헐레벌떡 2호점으로 넘어가면 시어머니는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가게 한가운데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아 계셨죠. 어머, 우리 며느리 왔구나. 내 친구들이 나 부럽다고 안달이 났다. 친구들 앞에서 으스대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속이 뒤집어졌지만 손님들이 보는 앞이라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날라야 했어요. 1호점과 2호점을 오가며 쉴 새 없이 일하느라 손목 인대는 늘어나 너덜너덜해졌고 무릎에는 물이 차서 걸을 때마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해 봤지만 남편은 소파에 누워 모바일 게임만 하며
남의 일처럼 말하곤 했죠. 네가 사장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엄마가 연세도 있으신데 좀 도와드려라. 그리고 2호점 잘 되면 다 우리 돈 되는 건데 뭘 그렇게 불만이야? 그 인간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몸의 고통보다 더 뼈아프게 가슴을 후벼 팠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가족이니까 하며 미련하게 버텼던 제가 원망스럽기만 하네요. 사실 시어머니는 이름만 사장이지 실상은 가게에 기생하는 거머리나 다름없었어요. 2호점 관리는커녕 매출이 잘 나오는 날이면 현금 결제부는 포스기에 찍지도 않고 슬그머니 앞치마 주머니에 쑤셔 넣기 바쁘셨거든요. 제가 나중에 정산하다가 시제가 안 맞아서 CCTV를 돌려보면 시어머니가 지폐를 쏙쏙 빼돌려 본인 지갑으로 옮기는 장면이 한두 번 찍힌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야금야금 빼돌린 쌈짓돈으로 나이 차이가 20살은 좋게 나보이는 젊은 남자랑 팔짱을 끼고 백화점 명품관을 드나들며 데이트를 즐기셨죠. 그러면서도 저에 대한 감시는 얼마나 철두철미하셨는지 몰라요. 데이트를 하다가도 수시로 핸드폰 CCTV 어플을 켜서 제가 일하는 꼴을 감시하곤 하셨습니다. 제가 잠시라도 허리를 펴고 물 한 모금 마시려고 하면 귀신같이 전화를 걸어와서 잔소리를 퍼부으셨죠. 야, 너 지금 물 마실 때냐? 주방 바닥에 물기 흥건한 거 안 보여? 그러다 손님 미끄러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위생관리가 그게 뭐니 쯧쯧. 핸드폰 너머로 들리는 그 목소리에 치가 떨렸지만 당장 밀려드는 주문을 처리하느라 대꾸할 힘조차 없어 네, 알겠습니다. 치울게요. 하고 전화를 끊어야 했어요. 갈등이 골물대로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건 바로 2호점 순수익이 2천만 원을 찍었을 때였어요. 저는 그 돈으로 대출금도 갚고 직원들 보너스도 챙겨줄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뻔뻔하게도 그 돈을 전액 본인 통장으로 이체하라고 요구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내가 카운터 지키고 손님 관리해서 번 돈이다. 내 덕분에 이만큼 번 거니까 2호점 수익은 당연히 다 내 거지. 어디 시애미공을 가로채려고 하니? 기가 막혀서 어머니, 재료비랑 월세, 관리비 다 제가 냈잖아요. 그리고 2호점 관리한 건 저예요. 라고 항변했더니 남편까지 합세해서 저를 몰아세우더군요. 야, 엄마 얼굴 보고 오는 손님도 많아. 쪼잔하게 굴지 말고 엄마 드려. 그 돈 없어도 우리 먹고 살잖아. 결국 저는 더러워서 피한다는 심정으로 수익금의 절반 이상을 시어머니께 떼어드려야 했어요. 돈도 돈이지만 제 노력과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빨대 꽂을 생각만 하는 그들의 태도에 정이 뚝 떨어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돈보다 더 사무치게 후회되는 건 바로 친정 부모님 문제예요. 가게가 대박이 나고 2호점까지 생기면서 저는 지난 1년 넘게 명절 당일조차 쉬어본 적이 없었어요. 추석에는 명절이 대목인데 어딜 가냐는 시어머니의 호통에 친정행을 포기했고 대목인데 문 닫으면 손해라는 남편의 계산 속에 밀려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는 게 고작이었거든요. 엄마가 신영아, 이번 설에는 내려오니? 아빠가 너 좋아하는 잡채 해놓고 기다리시는데.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오실 때마다 저는 엄마 미안, 가게가 너무 바빠서 이번에도 못 갈 것 같아. 다음에 꼭 갈게.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엄마의 긴 한숨 소리와 그래. 밥 잘 챙겨 먹고. 라고 힘없이 끊기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가슴을 쥐어뜯고 싶네요.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에 아빠의 병세는 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 전 엄마에게서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아빠가 위암 판정을 받았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도 저는 당장 달려가지 못했어요.
하필이면 그때가 점심 피크 타임이라 가게 안이 손님들로 아수라장 같았거든요. 엄마, 나 지금 손님이 너무 많아서 당장 못 가. 저녁 장사 끝나고 밤에 갈게. 그 말을 내뱉으면서 제가 얼마나 쓰레기 같았는지 몰라요. 아빠는 암이라는데 생사가 오가는 판국인데 고작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부모님 곁을 지키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러웠어요. 그날 밤늦게 병원에 도착했을 때 링거를 꽂고 야윈 얼굴로 잠든 아빠를 보며 저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죠. 돈이 뭐라고, 이깟 가게가 뭐라고 아빠가 이렇게 될 때까지 모르고 살았을까. 뼈에 사무치는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왔고 그때 다짐했어요. 아빠 수술 날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게 문을 닫고 곁을 지키겠다고요. 시어머니가 지랄을 하든 남편이 난리를 치든 상관없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가족, 진짜 내 가족인 부모님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으니까요. 수술실 앞 복도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문득 어젯밤 일이 떠올랐어요. 마감을 앞둔 가게 안 지칠 대로 지친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저는 준비해둔 흰 봉투들을 하나씩 꺼내 쥐어주었거든요. 자, 이거 다들 받아. 내일은 우리 가게 무조건 쉰다. 직원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개중에는 봉투를 열어보고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지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빳빳한 현금으로 준비한 10만 원과 짧은 손편지가 들어 있었거든요. 사장님, 이게 뭐예요? 내일 진짜 쉬어요? 시어머니가 난리 치실 텐데. 오래 일한 매니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지만 저는 애써 밝게 웃으며 매니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죠. 괜찮아. 내일은 우리 아빠 수술 날이잖아. 나도 딸 노릇 좀 해야지. 그리고 너희들도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는데 내일 하루는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어.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늦잠도 자고. 그리고 시간 되면 우리 아빠 수술 잘 되게 기도 한 번씩만 해줘라. 제 말에 직원들은 울먹이며 사장님, 아버님 꼭 쾌차하실 거예요. 저희가 진짜 열심히 기도할게요라며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따뜻한 온기에 미소 짓는 그때 적막한 병원 복도의 정적을 깨고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액정에 뜬 시어머니라는 네 글자를 보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지만 혹시나 급한 일일까 싶어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러 귀에 가져다 댔죠. 야, 오늘 빨간 날 대목인데 2호점 문이 왜 닫혀 있어? 너 지금 제정신이니? 수화기 너머로 고막을 찢을 듯한 시어머니의 악다구니가 들려왔어요. 평소 같았으면 죄송하다며 굽신거렸겠지만 지금은 아빠가 수술실에 계신 상황이잖아요. 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저희 친정아빠 수술 날이라서 가게 쉰다고요. 직원들도 그동안 쉼없이 일해서 하루 휴가 줬어요. 오늘만큼은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더 큰 목소리로 막말을 퍼붓기 시작하셨어요. 뭐? 수술? 네가 간다고 암이 낫냐? 의사가 수술하지 네가 하니? 돈 벌어야지 지금 한가하게 병원 타령이야? 당장 와서 문 안 열어? 병원 복도에 쩌렁쩌렁 울리는 그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꽂히는 게 느껴져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보다 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빠는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고작 하루 매출 때문에 며느리를 짐승 부리듯 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름과 인내가
한꺼번에 바닥을 드러내는 것만 같았거든요. 야, 정 1호점을 쉬어야겠으면 1호점만 닫으면 되지. 왜 멀쩡한 2호점까지 쉬고 난리냐? 내가 엄연히 사장인데 내 허락도 없이 감히 문을 닫아? 네가 아주 배가 불렀구나. 기가 차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명의도 제 것이고 수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이며 인테리어 비용, 매일 새벽같이 공수하는 재료비까지 전부 제 주머니에서 나간 돈인데 시어머니는 사장 놀이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현실 파악이 전혀 안 되시는 것 같았죠. 본인은 땡전 한 푼 안 보태놓고 그저 카운터 의자에 앉아 돈만 세면서 이제는 진짜 본인이 그 가게의 주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신 모양이더라고요.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억울함이, 그리고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도끼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맹렬하게 솟구쳐 올랐기 때문이었죠. 내가 대체 뭘 위해 이렇게 살았지? 저런 인간들 배 불려주려고? 정작 내 아빠는 죽어가는데 그들이 앗아간 건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내 젊음, 내 시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었던 소중한 추억들까지 전부 도둑질 당했다는 생각이 들자 뜨거운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올랐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는 최대한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다시 전화드릴게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더 소리를 지르려는 찰나 저는 가차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해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 연락처 목록을 뒤져 부동산 김 사장님을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두세 번 가기도 전에 사장님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이고, 김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가게에 뭐 문제라도 생겼습니까? 저는 침을 꼴깍 삼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장님, 저번에 2호점 자리 탐내던 그분 있죠? 아직도 관심 있어 하시나요? 아, 그 삼겹살집 사장님요? 그럼요. 그 자리 탐내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사장님이 안 판다고 딱 잘라 거절해서 아쉬워 죽겠다고 매번 그러시는데 지금 당장 넘길게요. 네, 예. 사장님, 지금 뭐라고? 부동산 사장님은 제 말을 잘못 들은 줄 알고 되물으셨지만 저는 쐐기를 박듯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어요. 2호점 지금 당장 넘긴다고요. 권리금은 필요 없어요. 시세보다 훨씬 싸게 드릴 테니까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오늘 당장, 아니 지금 즉시 계약금 치르고 잔금까지 오늘 안에 다 입금해서 명의에 넘겨받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사장님이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사장님, 그 황금 같은 자리를 묵건리로요? 지금 매출이 얼만데 권리금을 안 받아요? 이게 무슨... 긴 말할 시간 없어요, 사장님. 하실 거예요, 말 거예요? 안 하시면 다른 부동산에 내놓고요. 제 단호한 태도에 사장님은 다급하게 외치셨어요. 아이고, 묵걸리면 땡큐죠. 그분이 웃돈 줘서라도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지금 바로 오라고 할게요. 도장만 가지고 나오세요. 제가 서류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보낸 계약 관련 서류 목록이었죠. 저는 곧바로 인터넷 뱅킹을 켜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 신청하고 다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 연결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시어머니 전화를 뚝 끊어?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당장 문 열라고 했지.
저는 그 악다구니를 묵묵히 듣고 있다가 아주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통보했어요. 어머니, 방금 2호점 팔았어요. 문 열 가게 없어졌으니까 이제 문 안 열어도 되죠?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정적이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잠시 멍해 있다가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으셨죠. 뭐, 지금 뭐라고 했어? 팔아? 가게를? 네, 팔았다고요. 방금 부동산에 넘겼어요. 오늘부로 2호점은 제 가게도 아니고 어머니 가게는 더더욱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 열라고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펄펄 뛰기 시작했어요. 네가 미쳤구나. 네가 돌았어. 내 가게를 누구 맘대로 팔아. 내가 거기 사장인데. 내가 거기 쏟아부은 정성이 얼만데. 정성이요? 어머니가 쏟아부은 건 정성이 아니라 탐욕이겠죠. 그리고 제 돈, 제 명의 가게인데 제가 파는데 왜 어머니가 화를 내세요? 이제 어머니 사장 놀이 끝났어요. 더 이상 바지 사장 노릇도 못해서 어쩌죠? 망할려니. 당장 취소해. 안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아들한테 다 잃을 거야. 잃으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그 사람도 이제 저한테는 남이나 다름없으니까. 저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어버리고 휴대폰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꺼버리려 했어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호점만 없앤다고 이 지옥이 끝날까? 어차피 1호점이 남아있으면 남편과 시어머니는 또다시 거머리처럼 달라붙을 게 뻔했어요. 2호점 황금거위가 없어졌으니 1호점 수익금이라도 더 뜯어가려고 혈안이 되어 달려들겠죠. 썩은 살을 도려내려면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니까요. 저는 다시 부동산 사장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매물 하나 더 내놓겠습니다. 1호점도 같이 정리해 주세요. 조건은 동일합니다. 오늘 안에 두 곳 다 현금화해서 끝내고 싶습니다. 문자를 보내자마자 사장님에게서 바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사장님, 1호점까지요? 거긴 사장님 인생이잖아요. 1호점은 진짜 알짜배기인데 왜 그래요? 무슨 급전 필요하세요? 사채 썼어요? 부동산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1호점은 제가 바닥부터 시작해서 피눈물 흘려가며 키워낸 제 자식 같은 곳이었으니까요. 벽돌 한 장, 접시 하나,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제 청춘 그 자체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제 인생 이제부터 다시 찾으려고요. 그 가게 붙들고 있다가는 제 진짜 인생을 다 갉아먹힐 것 같아서요. 그냥 다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제 목소리에 담긴 결연함을 느끼셨는지 사장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무겁게 입을 여셨어요. 알겠습니다. 김 사장님이 오죽하면 이러실까 싶네요. 제가 어떻게든 오늘 안에 처리해 보겠습니다. 1호점 탐내던 분들 몇몇 더 있으니까 바로 연락 돌릴게요. 전화를 끊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었어요. 텅 비어버린 것 같은 허탈함과 동시에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아니, 이제야 비로소 시작이구나.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딩동하고 열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병원 복도를 쩌렁쩌렁 울리며 다가왔어요. 어디 있어? 이 망할 년 어디 숨었어? 시어머니였어요. 머리카락은 산발을 하고 눈은 시뻘개져서 도끼 오른 짐승처럼
저를 찾아 두리번거리고 계셨죠. 얼마나 급하게 뛰어왔는지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숨을 헐떡이며 병원 로비를 헤집고 다니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달려와 제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병원 보안 요원들이 순식간에 앞을 가로막았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비켜. 이거 안 나? 전현이 내 가게를 팔아먹었다고. 내 돈 내놓으란 말이야. 보안 요원들의 팔에 붙들려 발버둥 치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보안 요원 뒤에서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죠. 예전 같았으면 벌벌 떨었겠지만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건 그저 욕심에 눈이 먼 추한 노파 한 명일 뿐이었어요. 어머니. 제 차가운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씩씩대며 저를 노려보았어요. 너 인연. 네가 감히 내 가게를 팔아넘겨? 제정신이야? 저는 피식 헛웃음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2호점만 내놨을 것 같으세요? 뭐? 1호점도 방금 넘겼어요. 계약금 입금된 거 확인했고요. 오늘 안으로 잔금까지 다 들어올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어요. 입을 떡 벌리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 표정이란. 거짓말. 거짓말이지? 1호점이 어떤 가겐데? 네가 그걸 팔아? 아니요, 진짜예요. 이제 저한테 가게는 단 하나도 없어요. 가게가 없으니 돈 나올 구멍도 없겠죠? 이제 우린 빈털털이에요, 어머니. 그렇게 좋아하시던 사장님 소리, 이제 평생 못 듣게 되셨네요.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향해 저는 마지막 확인 사살을 날렸어요. 아, 참. 2호점 권리금 포기하고 넘긴 거라 빚 정산하고 나면 남는 돈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이제 어머니 아들, 그 잘난 셔터맨이랑 둘이 알아서 먹고 사셔야 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지 금붕어처럼 입을 뻐끔거리다가 이내 억 소리를 내며 뒷목을 잡고 그 자리에서 휘청거리셨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너무나 자기적이고 과장된 기절 연기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곳은 드라마 세트장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병원 로비였고 시어머니를 받쳐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는 폼이 꽤나 우스꽝스러웠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양쪽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일으켜 세우자 질질 끌려나가던 시어머니는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돌변하시더라고요. 방금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 도끼 어린 눈으로 노려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아가야, 내가 잠깐 미쳤었나 보다. 응? 늙은이가 노망이 나서 헛소리한 거야. 한 번만 받아오. 그 가게가 어떤 가게인데 우리 며느리가 피땀 흘려 키운 내 목숨보다 소중한 가게를 어떻게 남한테 넘기니? 내가 잘못했다. 다시 가서 물으자. 응? 내가 부동산 사장님한테 가서 빌게. 제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그 모습이 참으로 가소로웠어요. 평소에는 네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를 해? 라며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던 분이 돈줄이 끊긴다는 생각에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내팽개치는 꼴이라니. 그 비굴한 눈물 뒤에 숨겨진 탐욕을 제가 모를 줄 아셨나 보죠.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한마디 한마디 씹어뱉듯 쏘아붙였어요. 어머니, 지금 제 아빠는 수술실에서 생사를 넘나들고 계세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깟 가게 판 게 대수예요? 그리고 착각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거기 사장인 줄 아세요? 어차피 아줌마는 제 돈으로 앉혀놓은 바지 사장이었잖아요. 주제 파악 좀 하세요. 뭐라? 아줌마, 너 지금 시애미한테 아줌마라고 했냐?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그럼 시어머니 대접받을 행동을 하셨어야죠. 며느리 친정아버지가 수술 받는데 와서 돈 내놓으라고 행패 부리는 게 어른이 할 짓이에요? 이제 남남인데 아줌마지. 그럼 뭐라고 불러드려요? 보안요원님, 이분 좀 끌어내 주세요. 제 서슬 퍼런 기세의 보안요원들은 시어머니를 질질 끌고 병원 밖으로 내쫓았고 로비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쫓겨나면서도 내 돈, 내 가게 라고 악을 쓰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희미해질 때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저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달려갔죠. 선생님, 저희 아빠는요? 수술은 어떻게 됐나요? 수술 아주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암세포가 생각보다 깊지 않아서 전이 없이 깔끔하게 제거됐어요. 마취 깨고 회복만 잘하시면 금방 일어나실 겁니다. 걱정 많이 하셨죠?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어요. 마취에서 덜 깬 채 창백한 얼굴로 회복실로 옮겨지는 아빠의 야윈 손을 잡고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아빠의 손등에 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아빠 미안해. 내가 돈 버느라 미쳐서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해. 이제 내가 다 지켜줄게. 아빠, 제발 아프지 마. 나랑 오래오래 살아야지. 그동안 가게 핑계로 찾아오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뼈에 사무치게 후회스러웠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저는 밤새 아빠 곁을 지켰어요.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저녁이 되었을 때였어요. 병실 밖이 다시 소란스러워지더니 익숙한 골프복 차림의 남자가 씩씩거리며 들이닥쳤습니다. 제 남편, 아니 이제 곧 전 남편이 될 그 인간이었죠. 땀 냄새와 섞인 짙은 향수 냄새가 역하게 코를 찌르더라고요. 그는 아빠가 누워 계신 침대를 힐끗 보더니 걱정하는 신용조차 없이 저를 병실 밖으로 거칠게 끌고 나갔어요. 야, 너 제정신이야? 엄마한테 들었다. 1호점이랑 2호점 다 팔아넘겼다며? 네가 미쳤구나. 2호점은 그렇다 쳐도 1호점은 우리 밥줄인데 그걸 팔아? 당장 가서 계약 취소하고 와. 위약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까 당장 물러.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오로지 밥줄, 돈, 가게뿐이었어요. 아빠 수술이 잘 됐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묻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한 조각마저 바스라져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분노와 경멸을 담아 미리 가방 속에 준비해 두었던 누런 서류 봉투를 꺼내 그의 얼굴에 패대기 쳤어요. 우리 밥줄? 웃기지 마. 그건 내 밥줄이었지. 네 밥줄 아니야. 너랑 네 엄마 내 등골에 빨대 꽂고 쪽쪽 빨아먹던 기생충들이었잖아. 우리라고 묵지 마, 역겨우니까. 봉투에서 쏟아져 나온 이혼 소장들이 하얀 병원 복도 바닥에 흩뿌려졌어요. 남편은 벙찐 얼굴로 종이들을 쳐다보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올려다봤어요. 이게 뭐야? 이혼? 너 진심이야? 고작 가게 문제로 이혼을 해?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 돈 때문에 이러냐? 고작 가게 문제? 돈 때문에 이러냐고? 너야말로 돈 때문에 나랑 결혼했잖아. 평생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며? 그래놓고 결혼하자마자 회사 때려치우고 셔터맨 노릇하면서
내가 18시간씩 서서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골프 치러 다녔지? 네가 사람이니? 양심이 있으면 이혼 도장이나 찍어.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항상 순종적이고 참기만 하던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는 비굴하게 웃으며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아, 신영아. 너 가게도 없이 이혼녀 돼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나니까 너 받아주는 거야. 너 혼자 세상에 나가면 무서워서 못 살아. 다시 생각해. 가게 다시 찾고 없던 일로 하자. 응? 내가 앞으로 잘할게. 끝까지 주제 파악 못하고 가스라이팅이나 하려는 꼴이라니. 저는 그의 손을 벌레 털어내듯 쳐내며 싸늘하게 쏘아붙였어요. 가게 없이 어떻게 사냐고? 걱정 마. 너 같은 혹덩어리 떼어내고 보란 듯이 잘 살 테니까. 내 변호사가 내일 당장 연락할 거야. 위자료 청구 소송이랑 재산 분할 소송도 같이 들어갈 거니까 각오해. 네가 쓴 카드가 내 엄마가 횡령한 돈 10원 한 장까지 다 받아낼 거야. 법원에서 보자. 저는 멍하니 서 있는 남편을 뒤로하고 병실로 돌아와 문을 잠가버렸어요. 밖에서 신영아, 문 좀 열어봐 하고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이어폰을 꽂고 그 소음을 차단해버렸죠.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며칠 전 받았던 명함 한 장을 찾았어요. 가인푸드 프랜차이즈 사업부 부장 박철민. 사실 며칠 전 1호점에 정장 차림의 신사 한 분이 찾아와 제 음식을 맛보고는 감탄하며 명함을 건네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사장님, 이 손맛. 이건 그냥 동네 맛집 수준이 아닙니다. 저희랑 손잡고 전국 재패 한번 해보시죠. 프랜차이즈화 하시면 날개 돋친 듯 팔릴 겁니다. 저희 회사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직원들과의 의리 그리고 2호점을 지키고 있는 시어머니와 남편 생각에 제가 없으면 가게가 안 돌아가서요라며 정중하게 거절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를 붙잡을 족쇄가 모두 사라졌잖아요. 오히려 홀가분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작성했어요. 부장님 김신영입니다. 지난번 제안 주신 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1, 2호점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제 제 기술과 노하우 전부 귀사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전화벨이 울렸어요. 부장님의 목소리는 상기되어 있었죠. 사장님,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내일 당장 본사로 모셔도 될까요? 대표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다음 날 저는 가장 단정하고 세련된 정장을 차려입고 프랜차이즈 본사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대표님과 임원진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저는 제가 개발한 레시피와 운영 노하우에 대해 브리핑을 했죠. 제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고 대표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손을 잡으며 파격적인 제안을 하셨어요. 김신영님, 아니 김 이사님.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업계 최고 대우를 약속드립니다. 계약금 5억에 신규 브랜드 순수익의 50%를 배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가맹점주가 아니라 저희 본사의 기술 고문 이사직을 맡아주십시오. 이사의 손맛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저희와 함께 역사를 써보시죠. 계약금 5억, 수익 배분 50%, 그리고 이사직.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뜯기던 푼돈과는 차원이 다른 제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봤니? 너희들이 무시하던 며느리, 밥 해주는 식모 취급하던 김신영이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줄게. 너희는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야.
회의실을 나오는데 통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핸드폰을 켜니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찍혀 있었어요. 전 남편, 전 시어머니. 저는 미련 없이 그 번호들을 차단 목록에 추가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건물을 나섰어요. 이제부터 진짜 복수는 내가 보란 듯이 성공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니까요. 제 앞길을 막던 장애물들은 다 사라졌고 오로지 성공이라는 탄탄대로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프랜차이즈 본사와 손을 잡고 제 이름을 건 프리미엄 한식 브랜드 신영 진심을 담다를 런칭하던 날이었어요. 서울에서 가장 핫하다는 성수동 한복판에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 오픈 시간이 되기도 전부터 사람들이 건물을 빙 둘러쌀 정도로 긴 줄을 서 있는 광경을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네요. 예전에는 좁은 주방에 갇혀 기름 냄새에 찌든 채 하루를 보냈다면 이제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수많은 취재진과 인플루언서들 앞에서 제 요리 철학을 설명하는 김신영 이사가 되어 있었거든요. 매장은 오픈과 동시에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고 제가 직접 개발한 시그니처 메뉴인 묵은지 갈비찜과 황태 더덕구이를 맛본 손님들은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어요. 와, 이 맛이라야? 사장님 손맛이 진짜 예술이네. 이러니 대기업이 모셔갔지. 기다린 보람이 있다. SNS에는 제 가게 방문 인증샷이 실시간으로 도배되었고 매출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어 본사에서도 역시 김 이사님 안목은 틀리지 않았다며 샴페인을 터뜨릴 정도였죠. 그렇게 제가 승승장구하며 비상하고 있을 때 바닥을 기고 있던 그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예상은 했지만 그 내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뻔뻔하고 역겨웠습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에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읽어내려가던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청구 취지 1호점의 성장은 남편인 원고의 외조와 시어머니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 컸으므로 기여도를 인정하라. 또한 2호점은 피고의 명의였으나 실질적인 운영주는 시어머니였으므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라. 남편과 시어머니는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었어요. 1호점 매출이 오를 때 남편이 친구들을 데려와 매상을 올려줬으니 기여도가 있다는 둥. 2호점은 시어머니가 사장으로서 직원을 관리했으니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둥. 소설을 써도 아주 삼류 소설을 써놨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향후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벌어들일 수익의 절반까지 요구하며 협박을 해왔어요. 야, 김신영. 좋게 말할 때 합의해라. 우리가 네 밑거름이 되어줬으니까 네가 그렇게 성공한 거 아니냐? 배은망덕하게 혼자 다 먹으려고 해? 법정 가면 네가 불리해. 전화를 걸어온 남편은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척 거드름을 피웠지만 그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저는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죠. 저는 차분하게 변호사님과 미팅을 잡고 그동안 제가 모아두었던 자료들을 책상 위에 쏟아부었어요. 변호사님, 여기 보시면 1호점, 2호점 보증금부터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매일 들어가는 식자재 대금까지 전부 제 개인 통장에서 나간 내역입니다. 단 1원도 저 사람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없어요. 그리고 이게 결정타가 될 겁니다. 제가 내민 건 남편이 외조를 한답시고 긁어댄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였어요. 골프장, 고급 룸살롱, 백화점 명품관, 그리고 시어머니가 젊은 남자와 다니며 긁은 호텔 뷔페 영수증까지. 날짜와 시간,
장소가 아주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죠. 가게가 가장 바빴던 주말 점심시간, 저는 주방에서 불과 씨름하고 있을 때 남편은 골프장에서 홀인원 기념 한턱이라며 수백만 원을 긁었고, 시어머니는 품위 유지비 명목으로 백화점에서 수입 그릇 세트를 사들였더라고요. 이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기여를 한 게 아니라 횡령을 한 겁니다. 오히려 제가 소송을 걸어야 할 판이죠. 제 자료를 검토하던 프랜차이즈 본사 법무팀 팀장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서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사님, 이건 게임 끝났네요. 기여도 주장이 아니라 사기 및 횡령으로 역고소를 진행해도 충분합니다. 저희 본사 차원에서 이사님을 보호해 드릴 테니 걱정 마십시오. 감히 우리 회사 기술 고문 이사님을 건드리다니 본때를 보여줘야죠. 본사의 든든한 지원을 등에 업은 저는 즉시 맞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2호점에서 야금야금 빼돌린 월 500만 원 상당의 현금 매출 누락분과 남편이 유흥비로 탕진한 법인카드 대금 전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었죠. 법정 공방은 싱겁게 끝났어요. 판사님은 남편 측이 제출한 증거가 빈약하기 짝이 없고 오히려 제 통장 내역과 카드 사용처가 그들의 방탕함을 증명한다며 저희의 손을 들어주셨거든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반대로 피고가 제기한 반환 청구는 대부분 인용한다. 원고와 원고의 모친은 피고에게 합계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봉이 내려쳐지는 순간 법정 방청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아이고, 판사님,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내가 억울해서 못 살아요. 하며 대성통곡을 했고 남편은 사색이 되어 변호사 멱살을 잡고 난동을 부리다 경위들에게 제지당해 끌려나갔습니다. 그 추한 꼴을 뒤로하고 법원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네요. 이 사건은 제가 유명 방송 프로그램 서민 갑부에 출연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제작진은 역경을 딛고 일어선 CEO라는 주제로 제 이야기를 다루고 싶어 했고 저는 인터뷰에서 제 과거를 덤덤하게 털어놓았죠. 사실 저는 요리하는 기계나 다름없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노동력을 착취하고 제가 번 돈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숨 쉴 구멍조차 없었거든요. 아빠가 수술 받으시는 날에도 가게 문을 열라며 소리 지르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방송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지만 시어머니가 병원 로비에서 행패를 부리는 CCTV 영상과 남편의 유흥비 내역이 자료 화면으로 나갔어요. 방송이 나가자마자 시청자 게시판과 인터넷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뒤집어졌죠. 저런 시댁 식구들이 사람 새끼냐? 천벌 받아야 한다. 사장님 진짜 고생 많으셨네요. 이제라도 성공하셔서 다행입니다. 돈줄 내러 가겠습니다. 남편이랑 시어머니 신상 털어서 사회 매장시켜야 함. 전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고 응원의 댓글이 수천 개씩 달리기 시작했어요. 신형 브랜드는 착한 기업, 응원하고 싶은 브랜드로 이미지가 굳어지며 가맹 문의가 폭주했고 저는 명실상부한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행복하게 만든 건 친정 부모님의 변화였어요. 아빠는 수술 후 항암 치료도 잘 견뎌내시고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셨거든요. 제가 선물해드린 안마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에 나온 제 모습을 보시며 아빠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셨어요. 우리 딸, 이제야 그 지긋지긋한 기름때 벗고 대접받고 사네. 아빠가 그동안 능력이 없어서 우리 딸 고생만 시켰는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빠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이제 돈 많이 벌잖아. 아빠랑 엄마랑 나랑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다니면서
100년은 더 살아야지.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남해에 있는 최고급 풀빌라 리조트로 여행을 떠났어요. 하룻밤 숙박비가 100만 원이 넘는 곳이었지만 가격 따위는 보지 않고 제일 좋은 방으로 예약했죠. 탁 트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인피니티 풀에서 부모님과 함께 발을 담그고 샴페인을 마시는데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신영아, 엄마는 지금이 꿈만 같다. 네가 시집가서 고생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는데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공해서 엄마 호강도 시켜주고 고맙다 우리 딸. 그날 밤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든 부모님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내 행복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가 되어서라도 싸우겠다고요. 저는 샴페인 잔을 들어 밤하늘의 별을 향해 건배를 했어요. 잘 가세요. 내 인생의 오점들이여. 그리고 환영해. 나의 찬란한 미래야. 법적으로 남남이 되고 나서 들려오는 그들의 소식은 마치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야기들의 연속이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참으로 용의주도한 분이셨더라고요. 2호점 매출을 빼돌려 장롱 깊숙한 곳에 꼽을 쳐둔 비상금과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받았던 퇴직금을 합쳐서 꽤 큰 돈을 쥐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은 그 돈으로 조용히 반성하며 살아도 모자랄 판에 저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다시금 요식업 바닥에 기웃거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김신영이가 하면 나도 한다. 내가 그깟 식당 하나 못 차릴 줄 아냐? 라며 서울 변두리의 상권들을 보러 다녔는데 그 과정에서 그들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운명의 여자를 만나게 된 거죠. 부동산 중개소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는 그 여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며 일명 강남 사모님 포스를 풍기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짙은 화장에 화려한 장신구, 그리고 결정적으로 벤츠키를 손가락에 끼고 돌리는 모습에 시어머니와 전남편은 단번에 시선을 빼앗겼을 거예요. 허영심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들이니까요. 그 여자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마치 오래된 지인을 만난 것처럼 살갑게 다가와서 시어머니가 평생 듣고 싶어 했던 말들만 골라 해주며 환심을 샀다고 해요. 어머, 어머님, 피부가 어쩜 이렇게 고우세요? 귀티가 줄줄 흐르시는데 혹시 재벌가 사모님 아니세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는데 딱 보니까 고생 한번 안 해보신 손이네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입이 귀에 걸려서는 며느리한테 당한 서름을 본물 터지듯 쏟아냈겠죠. 그러자 그 여자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공감하는 척 연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님 세상에. 그런 천박한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어머님같이 고상하고 품이 있는 분을 몰라보고 감히 대들다니요. 제가 다 화가 나네요. 그 며느리는 수준이 낮아서 어머님의 그 깊은 기품을 이해 못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님 모실게요. 저랑 같이 다니시면 그 며느리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가 역시 사람은 수준이 맞아야 대화가 통한다며 그 여자를 친딸보다 더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여자는 시어머니를 데리고 고급 마사지샵을 데려가고 비싼 밥을 사주며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뜨렸죠. 그 여자의 마수는 시어머니에게서 그치지 않고 제 전남편에게까지 뻗쳤어요. 멀쩡하게 생긴 남자가 왜 이혼을 당했는지 모르겠다며 전남편의 자존심을 한껏 세워주는 멘트들로 그를 홀리기 시작했거든요. 오빠, 오빠 같은 진국이 왜 그런 억척스럽고 드센 여자랑 살았어요? 남자는 여자가 하늘처럼 받들고 내조를 잘해야 기가 사는 법인데. 그 여자는
오빠 기를 죽이는 스타일이었네. 오빠는 딱 보니까 사업가 체질이에요. 큰 물에서 놀아야 할 사람인데 그동안 너무 묻혀 살았다. 이제 제가 확실히 내조해 줄게요. 저만 믿으세요. 전 남편은 그 여자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져서 본인이 진짜 대단한 사업가라도 된 줄 착각에 빠져버렸어요. 여자는 전 남편에게 명품 시계를 선물하며 본인이 추진하고 있는 프리미엄 한우 오마카세 사업 계획서를 슬쩍 내밀었대요. 오빠, 이거 대박 아이템인데 오빠한테만 특별히 보여주는 거예요. 강남 한복판에 건물 하나 통째로 빌려서 하는 건데 수익률이 월 30%는 보장돼요. 저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미래를 위해서 같이 투자해 보는 거 어때요? 전 남편은 그 여자가 자신과 결혼까지 생각한다는 말에 눈이 뒤집혀 버렸죠. 시어머니 역시 그래. 저런 참하고 돈 많은 며느리가 들어와야 우리 집안이 산다며 맞장구를 쳤고요. 두 모자는 머리를 맞대고 행복 회로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거 대박이야. 신영이가 하는 프랜차이즈? 그거랑은 차원이 달라. 우리가 이거 성공시켜서 벤츠 끌고 걔 앞에 나타나면 걔 표정이 볼만하겠다. 그치? 그렇고 말고. 걔가 우리 복을 발로 찼다는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줘야지. 우리 아들이랑 내가 다시 보란 듯이 일어서는 꼴을 보여주마. 결국 그들은 시어머니의 쌈짓돈, 전 남편의 퇴직금, 심지어 살고 있던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여자에게 갖다 바쳤어요. 무려 5억 원에 달하는 거금이었죠. 여자는 돈을 받자마자 이제 건물 계약하러 갈 거니까 며칠만 기다리세요. 곧 회장님, 이사님 소리 듣게 해드릴게요라며 윙크를 날리고 사라졌다고 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여자는 소식이 없었어요. 전 남편이 전화를 걸어봤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없는 번호이오니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죠. 불안해진 두 사람이 여자가 알려준 사무실 주소로 찾아갔을 때 그곳은 텅 빈 공실이었고 건물 관리인은 여기 임대 내놓은 지 한 달도 넘었는데 무슨 소리냐며 황당해했어요.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그 여자가 전문 사기꾼, 일명 꽃뱀이었다는 사실을요. 저를 욕하며 쌓아 올린 그들의 헛된 욕망이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난리를 쳤지만 이미 그 여자는 돈을 세탁해서 해외로 도주한 뒤였고 잡을 방법이 묘연하다는 절망적인 답변만 돌아왔어요. 사기당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더 끔찍한 현실이 그들을 덮쳤어요. 집을 담보로 투자하는 바람에 집에서 쫓겨날 처지가 되었고 제2금융권에서 끌어다 쓴 고금리 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소문에 의하면 빚쟁이들이 집에 들이닥쳐 난동을 피웠다고 해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신발 신은 채 방 안으로 들어와 돈 내놔. 안 그러면 장기라도 팔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집안 집기들을 다 때려 부수고 텔레비전이며 냉장고에 빨간 압류 딱지를 덕지덕지 붙였다더라고요. 아이고, 나 죽네. 이 늙은이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러냐.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평소 내가 사장인데라며 떵떵거리던 시어머니는 빚쟁이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전 남편은 구석에 처박혀 벌벌 떨며 눈물 콧물을 흘렸다고 해요. 동네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다 나와 구경하는 바람에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하고 결국 야반도주하듯 짐을 싸서 찜질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통쾌하다기보다는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저렇게까지 추해질 수 있구나 하는 씁쓸함이 더 컸죠.
하지만 제가 그들에게 베풀 동정심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아빠가 수술받던 날 병원에서 돈 타령을 하며 행패를 부렸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각, 프랜차이즈 신메뉴 개발을 위해 레시피를 정리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평소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지만 혹시나 거래처 연락일까 싶어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거친 숨소리만 들려오더니 이내 혀가 잔뜩 꼬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나야. 나 너무 힘들다. 전 남편이었어요.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발음이 다 뭉개져서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지만 그 특유의 찌질하고 징징거리는 말투는 여전하더라고요. 신영아, 내가 잘못했어. 그 여자 다 사기꾼이었어. 우리 엄마랑 나랑 지금 갈 데도 없고 찜질방에서 자는데 쫓겨날 판이야. 너 돈 많잖아. 우리 한 번만 도와주라. 응? 내가 진짜 평생 너 발 닦아주면서 살게. 너밖에 없어. 술주정 섞인 그 애원을 듣는데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염치도 없이 다시 저에게 기생하려 드는 그 뻔뻔함에 소름이 끼쳤거든요.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아니 인간으로서의 도리로라도 도와달라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저는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대꾸했습니다. 누구세요?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여보, 왜 그래? 나야, 네 남편. 제 남편은 3년 전에 죽었는데요. 그리고 가정 파탄 낸 주제에 어디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세요? 다시는 이 번호로 연락하지 마세요. 스토킹으로 신고해서 콩밥 먹기 싫으면. 저는 더 이상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수신 차단 목록에 그 번호를 추가했죠.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이 오늘따라 유난히 밝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들은 끝까지 저를 돈줄로만 봤던 거예요. 사랑도 가족에도 심지어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오로지 돈 냄새만 쫓는 하이에나들. 이제 그 하이에나들이 스스로 판 무덤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그게 제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이자 가장 확실한 복수였으니까요. 고요하던 프랜차이즈 본사 로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경비원들의 무전기 소리가 다급하게 오가고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드는 소란 속에 익숙한 목소리가 악을 쓰며 울려 퍼지고 있었거든요. 야, 김신영, 나와. 나랑 얘기 좀 해. 내가 네 남편이었다고.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빚쟁이들에게 쫓겨 노숙자 꼴이 되었다더니 덥수룩한 수염에 꼬질꼬질한 옷차림을 하고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제 회사 로비 바닥에 드러누워 떼를 쓰고 있더라고요. 한 번만 만나줘. 제발. 우리 엄마가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네가 사람이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너 얼마나 사랑했는데. 사랑? 그 입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그 추태를 목격하고는 직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그러자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순식간에 전 남편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아, 이거 안 나? 내가 누군 줄 알아? 여기 이사 남편이야. 나, 전 남편이죠. 그것도 위자료도 안 주고 도망 다니는 파렴치한 전 남편. 제가 싸늘하게 쏘아붙이며 다가가자 전 남편은 고개를 쳐들고 저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의 거만함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비굴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죠. 신영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진짜 딱 한 번만 도와주라. 우리 엄마 지금 찜질방에서도 쫓겨나서 갈 데가 없어. 네가 예정 생각해서라도. 예정? 당신이랑 나 사이에 정이라는 게 있었니? 착각하지 마. 당신은 나한테 빨대 꽂으려던 기생충이었고 나는 호구였을 뿐이야. 이제 그 빨대 내가 잘라버렸어. 저는 보안팀장님에게 단호하게 지시했어요. 팀장님, 이 사람 당장 끌어내세요. 그리고 경찰에 업무방해로 바로 신고해 주세요. 절대 봐주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사님. 끌어내. 전 남편은 신영아. 안 돼. 제발. 하며 발버둥을 쳤지만 보안 요원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처럼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제 이름을 부르짖는 그 모습이 참으로 처량하고 혐오스러웠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시도할 경우 즉시 경찰에 체포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 거죠. 판사님도 그들의 스토킹 행위와 횡포를 인정하여 신청을 받아들여 주셨고 이제 그들은 제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법적인 안전망까지 갖추고 나니 들려오는 소문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2호점이 있던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사장님께 연락이 왔는데 글쎄 전 시어머니가 그 근처 길거리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시모였던 분 리어카 끌고 나와서 붕어빵 굽고 계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밍크 코트 입고 다니시더니 지금은 다해진 패딩 입고 손 호호 불어가며 장사하시는데 꼴이 말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붕어빵 탄 거 아니냐고 항의하니까 굽신거리고 그래요? 뭐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요. 안쓰럽지 않으세요? 그래도 한때 시어머니셨는데. 글쎄요. 인과응보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했으면 본인도 피눈물 흘려봐야 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동정심조차 안 드네요.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한번 봬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붕어빵을 팔든 구걸을 하든 그건 그들이 선택한 인생의 결과일 뿐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제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건 바로 우리 아빠였습니다. 오늘은 아빠의 위암 정기 검진 날이었거든요. 수술 후 6개월이 지났고 항암 치료도 무사히 마친 상태라 결과를 듣는 날이었죠.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거렸어요. 아빠는 제 손을 꼭 잡고 괜찮아. 아빠는 우리 딸 얼굴만 봐도 다 나은 것 같다며 웃으셨지만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김영수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 선생님의 부름에 우리 가족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모니터에 띄워진 CT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시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전이 소견도 전혀 없고요. 완치 판정 내려도 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순간 진료실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 셋은 서로를 끌어안고 펑펑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아빠, 살았다. 우리 아빠 살았다. 여보, 고생했어요. 진짜 고생했어요. 우리 딸 덕분이다. 우리 딸이 아빠 살린 거야. 고맙다, 신영아.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아빠를 껴안으며 저는 그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돈도 성공도 다 좋지만 가족이 건강하게 제 곁에 있다는 것만큼 큰 행복은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아빠, 이제 진짜 아프지 마. 나랑 엄마랑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니고 좋은데 여행도 다니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알았지?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어요.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행복한 기운 덕분인지 회사 일도 탄탄대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런칭한 한식 브랜드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러브콜을 받게 된 거예요. 미국 뉴욕과 LA 그리고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가맹 문의가 쇄도했고 본사에서는 해외 진출을 위한 TF팀을 꾸려 저를 팀장으로 임명했어요. 이사님, 이번에 CNN이랑 인터뷰 잡힌 거 아시죠? 한식의 세계화를 이끄는 젊은 리더라는 타이틀로 나갈 겁니다. 준비 잘 부탁드립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기자회견장에서 저는 유창하지는 않지만 진심을 담아 인터뷰를 했어요. 한식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정성입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따뜻한 밥 한 끼의 위로. 그 진심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겪은 시련들이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 경험이 제 요리의 깊이를 더해준 것 같습니다. 제 인터뷰 기사는 대서특필되었고 저는 명실상부한 K푸드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어요. 그러자 예전 1호점과 2호점에서 저와 함께 고생했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아니 이사님, 뉴스 보고 연락드렸어요. 진짜 멋지세요. 그때 사장님 떠나고 가게 바로 망했잖아요. 시어머니가 돈 욕심에 재료 싼 거 쓰고 직원들 자르고 하더니 손님들 다 떨어져 나가고 파리만 날리다가 결국 문 닫았어요. 역시 사장님 손맛이랑 정성이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직원들의 증언에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빈자리가 컸다는 사실에 묘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저는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너희들, 나랑 다시 일해볼래? 이번엔 내가 본사 직영점 매니저로 채용할게. 월급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줄 거고 복지도 최고로 대우해 줄게. 내 식구들인데 내가 챙겨야지. 이사님, 진짜요? 저희 진짜 뼈를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제품에 안겼고 저는 그들과 함께 다시 한번 파이팅을 외쳤어요. 네 사람을 챙기고 함께 성장하는 기쁨. 이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번 돈으로 저는 가장 먼저 제 명의로 된 5층짜리 꼬마 빌딩을 매입했어요. 그리고 1층에 부모님을 위한 작고 예쁜 카페를 차려드렸죠. 엄마, 아빠, 여기는 두 분 놀이터야. 돈 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셔서 친구분들도 만나고 커피도 드시면서 편하게 쉬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카페 오픈날 화환들 속에 파묻혀 행복해 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아빠는 앞치마를 두르고 서툰 솜씨로 커피를 내리시며 허허, 내가 이 나이에 사장 소리를 듣네라며 좋아하셨고 엄마는 손님들에게 우리 딸이 해준 가게예요라며 자랑하기 바쁘셨죠. 반면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의 소식은 이제 제 귀에 들려오지 않았어요. 가끔 뉴스 사회면에서 투자 사기 피해자들의 눈물, 노년층 빈곤 문제 같은 기사를 볼 때마다 혹시나 하고 스쳐 지나갈 뿐 그들은 이제 제 인생이라는 책에 찢어진 페이지처럼 완전히 지워져 버렸거든요. 그들은 과거의 어둠 속에 남겨두고 저는 빛나는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거예요. 제 곁에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저를 믿고 따르는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단단해진 나 자신이 있으니까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저는 단순히 주방에서 칼질을 하고 불 앞에서 씨름하던 요리사가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F&B 기업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제 이름을 건 밀키트는 출시하는 족족 매진 행렬을 기록하고 해외 10개국의 지사를 둔 글로벌 기업의 수장이 되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수십 개의 결제 서류와 미팅 스케줄이 저를 기다리고 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이 치열한 전장이 과거 시댁이라는 감옥에 갇혀 숨죽여 살던 시절보다 100배, 1000배 더 활기차고 행복하거든요. 예전에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죄인처럼 살았다면 지금은 수많은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리더로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바빠도 제가 절대 어기지 않는 철칙이 하나 있어요. 바로 주말에는 무조건 핸드폰을 꺼두고 부모님과 온전히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제가 직접 운전해서 강원도 속초로 드라이브를 다녀왔습니다. 탁 트인 바다를 보며 회 한 접시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는데 아빠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딸, 이제야 얼굴이 좀 폈네. 옛날에는 웃어도 우는 것 같더니 요즘은 진짜 행복해 보여서 아빠가 너무 좋다. 그 투박한 손에 온기가 전해져 와서 울컥했지만 저는 씩씩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아빠. 나 이제 김 대표잖아. 아빠 딸 이렇게 잘 나갔는데 이제부터는 효도받을 일만 남았어. 그러니까 건강하기만 해, 알았지? 엄마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파도소리와 섞여 귓가를 간지럽히는데 문득 행복이란 게 별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걸 먹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끼는 요즘이에요. 과거의 아픔은 저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주었어요. 사람을 보는 눈도 훨씬 깊어졌죠. 예전에는 달콤한 말이나 겉모습에 쉽게 속아 넘어갔다면 이제는 그 사람의 행동과 진심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생겼거든요. 그래서인지 비즈니스 파트너를 고를 때나 직원을 채용할 때도 실패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며칠 전 외근을 나갔다가 우연히 길 건너편에서 낯익은 실루엣을 발견했어요. 찬바람이 쌩쌩 부는 길모퉁이 다 찌그러진 붕어빵 리어카 앞에서 패딩 모자를 눌러쓰고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붕어빵을 굽고 있는 노파. 설마 하며 자세히 들여다보니 세상에 시어머니였어요. 한때는 제 카드로 백화점 명품관을 제 집 드나들 듯하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는 걸 질색하던 그분이 지금은 검댕이 묻은 목장갑을 끼고 덜덜 떨며 붕어빵을 뒤집고 계시더라고요. 마침 지나가던 손님이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항의를 하더군요. 아줌마, 여기 팥이 왜 이렇게 적어요? 밀가루 맛밖에 안 나잖아. 돈 아까워서 진짜. 예전 같았으면 싫으면 먹지 마. 라고 소리쳤을 시어머니가 지금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비굴하게 변명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요새 팥값이 너무 올라서 재료비가 감당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 더 드릴까요? 죄송합니다. 그 오만방자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다 못해 처참해 보이는 붕어빵 리어카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뒷좌석 창문을 내리고 무심코 밖을 내다보다가 시어머니와 눈이 딱 마주치고 말았어요.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쏘스라치게 놀라며
붕어빵 틀 뒤로 황급히 몸을 숨기시더라고요. 제 화려한 모습과 본인의 비참한 꼴이 비교되는 게 죽기보다 싫으셨겠죠. 덜덜 떨리는 손으로 패딩 모자를 더 깊게 눌렀으며 저를 피하려는 그 모습을 보는데 솔직히 말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통쾌함? 연민? 아니요, 그냥 무였어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더라고요. 기사님, 신호 바뀌었어요. 출발해 주세요. 저는 굳이 차에서 내려가는 채를 하거나 붕어빵을 사주며 적선을 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창문을 올리고 제 갈 길을 갔죠. 그게 저에게는 최고의 복수이자 그분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고 생각했거든요. 과거에 얽매여 감정 소모를 하는 대신 제 빛나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니까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시어머니의 굽은 등을 보며 생각했어요.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구나.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본인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법이지. 제 곁에는 이제 저를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아껴주는 새로운 인연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일적으로 만난 벤처 사업가분과 조심스럽게 좋은 감정을 키워가는 중이거든요. 그 사람은 제가 일하는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봐주고 제 성공을 본인의 일처럼 기뻐해주는 사람입니다. 신영 씨는 요리할 때 눈빛이 달라요. 그 열정이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많이 배우게 되네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자가 깃에서 어디다 쓰냐며 깎아내리던 전 남편의 막말들과 비교되어 제 마음을 녹여주더라고요. 아직 결혼을 생각하기엔 이르지만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이 건강한 관계가 참 감사하게 느껴져요.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이 현관까지 마중 나와 반겨주십니다. 아빠는 우리 딸이 해준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제가 끓여드린 된장찌개 하나에도 행복해 하시고 엄마는 우리 사위 될 사람, 이번 주말에 밥 한번 먹자고 해라며 벌써부터 김칫국을 마시며 웃음꽃을 피우시죠. 그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안 풍경을 볼 때마다 제가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내고 이 자리에 선 이유를 다시금 확인하게 돼요. 저는 요즘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과거의 저처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착취당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자립을 돕고 법률적인 지원을 해주며 그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당당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강연을 나갈 때마다 청중들에게, 특히 결혼을 앞둔 여성분들에게 꼭 이 말을 전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결혼 전에 달콤한 말에 속지 마세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말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행동과 책임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명심하세요. 희생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희생해야 한다는 건 가스라이팅이에요. 나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가족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피 맺힌 조언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의 눈물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착한 며느리 김신영은 죽었다. 이제 나는 행복한 나 김신영으로 산다.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모토이자 앞으로 제가 살아갈 방향이에요. 남들이 뭐라 하든 시댁이 어쩌고 저쩌고 하든 이제는 제 감정과 제 행복을 최우선으로 둘 거예요. 그래야만 제 곁에 있는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가족이라는 굴레에 갇혀 숨막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나요? 내가 참으면 되겠지,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며 속이 문드러져 가는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희생을 강요할 권리는 없어요. 박차고 나오세요. 그리고 당신만의 행복을 찾으세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세상 그 누구보다 빛나는 존재니까요. 마지막으로 지금 제 옆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하늘에서 보고 계실지 모를 또 다른 나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고생했어, 신영아. 그리고 정말 잘했어. 이제 우리 꽃길만 걷자. 제 파란만장했던, 하지만 이제는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 이막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한 햇살과 맛있는 밥 한 끼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희생을 강요하고 착취했던 시댁 식구들. 결국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반면 주인공 신영님은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일어서서 이제는 누구보다 빛나는 CEO가 되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파는 전 시어머니를 마주쳤을 때 굳이 아는 체 하지 않고 쿨하게 지나치시는 모습. 야, 정말 사이다가 따로 없지 않나요? 진정한 복수는 내가 보란 듯이 성공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라는 말. 오늘 신영님의 사연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신영님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만의 것이니까요. 부디 나를 가장 먼저 사랑하고 아껴주세요. 그러면 언젠가 신영님처럼 환하게 웃을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신영님, 앞으로 펼쳐질 찬란한 인생이마 저희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신영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